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현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도 실린 건지 다른 윤핵관의 용퇴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양당 카운터파트로 첫 만남을 가졌는데 협치 공감 속에서도 뼈있는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고요.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6조 원대 국제 분쟁 10년 만에 결론이 나왔죠. 청구 금액의 4.6% 정도로 배상하라는 결정인데 우리 정부는 이의 제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영 앵커가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보시고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판정 취소나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처음 만나 주요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내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대장동과 판박이 사업으로 불려왔던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민간 사업자 간 부당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 방침에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혔던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필수 관문을 지키던 서 의장이 물러남에 따라 비대위는 추석 연휴 전에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길을 자신이 없다며 막 태어난 아기를 종이 가방에 넣어 길에 유기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도 아기는 일찍 발견돼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됐던 부산 양대 폭력 조직의 주도권 다툼이 집단 폭행이나 보복 폭행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추적으로 2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모임, 인원 제한 없이 가족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버스, 기차 안에서 음식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2,900억 원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중재판정부의 결론입니다.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6조 원 가운데 4.6%만 인정이 된 건데 정부는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사건의 결론이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400페이지 분량의 판정문을 법무부로 보내왔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2,920억여 원입니다. 여기에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이자도 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판 매각 대금이 결정된 지난 2011년 12월부터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18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애초 론스타는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4.6% 정도만 인정됐습니다. 쟁점별로 보면 우선 론스타에 대한 세금, 조세 관련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 3명 가운데 2명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당시 우리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액이 떨어진 건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했다고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불복 절차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정 취소 신청은 앞으로 120일 안에 가능합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별도 심리가 이뤄져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법무부는 배상금 강제 집행을 멈추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취소 신청 사유가 절차의 심각한 위반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실익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우선 관계 부처 TF와 국제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짤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우리 정부에 대한 이번 배상 결정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승인 지연이 있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론스타 측 주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정부가 나름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내게 된 만큼 사실상 패소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우철희 기자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론스타에 2,900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 7월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4조 4천억여 원으로 정했다가 넉 달 뒤 3조 9천억여 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당시 인수 가격 차액의 절반가량이 정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절차가 지연된 측면도 있는 만큼 론스타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밖에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다른 주장은 모두 내치면서 정부는 청구 금액 대비 95.4% 승소, 4.6% 배상 책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선방했다는 기류가 엿보이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위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중에서는 사실상 패소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초 자격조차 없었던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를 허가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 탓에 내지 않아도 될 2,900억여 원에 더해 이미 법률 대응으로 들어간 500억 원 가까운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이 낭비됐다는 겁니다. 감독의 부당함 때문에 나가는 손해배상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의미의 패소다. 취소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사유와 절차, 승소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명시된 판정 취소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과 명백한 권한 남용, 부패 행위와 절차의 중대한 위반, 판정 이유 비공개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 또한 10건 가운데 1건 정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부적격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되팔아서 4조 원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긴 이른바 먹튀 논란의 당사자죠. 그런데도 6조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국제소송으로 결국 3천억 원 넘게 배상받는 판정도 받아냈습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시작된 20년 동안의 악연을 한동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건 2003년입니다. 1조 3천억 원을 주고 샀는데 9년 뒤 하나금융에 되팔면서 3조 9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배당금 등까지 합치면 론스타가 챙긴 차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하나금융 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이 나온 건 그래서입니다.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적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회의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공분을 등에 업은 검찰 칼날도 매서웠습니다. 외환은행 자산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헐값 매각이 있었다는 게 수사 결론이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00여억 원, 최대 8,200여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매각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어도 불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헐값 매각 당사자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국장의 배임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권한과 힘이 너무 세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고. I'm here voluntarily at the request of the lawyers defending Paul Yu to testify on his behalf at the trial. 론스타는 국내 소송이 마무리되자 국제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4차례에 걸친 심리기일을 마친 뒤 2016년 6월 변론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해당하는 의장 중재인이 지병으로 사임하고 별세하는 등 우여곡절로 판정이 늦춰졌습니다. 20년에 걸친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질긴 악연은 이제 판정 취소 절차라는 2라운드로 다시 접어들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론스타 사태와 연결됐는데요. 이들과 론스타와의 질긴 인연 정리해봤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우여곡절 끝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실무를 맡았던 당사자가 바로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입니다. 은행감독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2011년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불법 인수 의혹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건 없는 매각 명령으로 론스타를 도왔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론스타는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납니다. 이때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모피아를 비롯해서 여러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져야 될 상황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00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때 론스타가 인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 모두 론스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원들은 그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도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을 했었고요. 이들은 헐값 매각 논란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경부국장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1심, 2심, 3심이 다 일관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가 됐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 승인 한 번도 사법적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3천억 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만큼 책임론 공방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전국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자, 이 두 위원회의 의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원이 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소신은 지키면서 당에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대응과는 상관없이 집권 여당의 임시 지도 체제가 일단은 추석 전에 다시 짜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새 비상대책위 출범에 열쇠를 쥐었던 서병수 의원이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에 반대하는 자신의 소신은 지키되 당에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당원 당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지도부가 이끄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제적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따라야만 하는 당원 당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의원이 물러나면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당원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 소집 권한은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에게 넘어갔습니다. 윤 의원은 오는 금요일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원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여권 주류 그룹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 목요일경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낸 뒤 경북 칠곡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서병수 의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들의 욕심이 당을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며 비대위 출범을 다시 추진하는 여당 내 주류 그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체제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비대위 출범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당 내 갈등 수습 방안을 둘러싼 이견은 차기 당권 주자와 이른바 비윤계 의원 사이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여전히 새 비대위 체제 추진을 반대하고 있고 아마 투표를 한다면 예를 들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밀 투표에 붙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오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이 전 대표를 토사구팽하기 위한 술수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정치인을 내몰아내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토사구팽시키기 위해서 당헌까지 손질하는 이래가지고 과연 그 국민의힘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지. 이런 가운데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활동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용을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 사면 초과에 몰린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대응을 예고한 만큼 여당 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과 처음 만나 덕담과 함께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 첫 번째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대응 방향을 논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강한 야당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중앙대 법대 동문이면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기도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양당 수장으로 처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이 시작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 법안 얘기를 꺼내들자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가볍게 맞받으면서 서민 지원 비용을 삭감한 비정한 예산이라고 자신이 비판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당내 신망이 높은 오선 조정식 의원을 사무총장에 선임하고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면서 당직도 정비했습니다. 여야가 바뀐 뒤 맞는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 워크숍에서는 민생 제일 국민 속의 민주당이란 구호 아래 유능하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집권 여당은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고 도로 윤핵관
체제를 꾸리며 혼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입니다.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도 협상이 원만하지 않으면 과감한 결단으로 돌파하겠다며 다수 의석을 10분 활용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에 권한을 부여했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허위 경력 기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도 추진할 계획이라서 대통령실 여건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비정하게 임대주택을 줄인 이재명 대표가 말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추는데 직접 결재한 게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면서 이 대표가 임대주택 감소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면서 이런 기조가 한두 가지 이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판박이 사업으로 불려왔던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포함해서 모두 2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과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공사인 호반건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산관리사인 위례자산관리와 관계자들의 주거지, 또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수감된 구치소 수용거실을 포함해 모두 2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시 창곡동 일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 등 공사 관계자들이 민간 사업자와 짜고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사업에도 깊이 관여해왔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아내가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는 등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의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민간 합동개발 방식으로 이뤄졌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된 것도 비슷합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명시됐습니다. 관련 부패방지법 조항은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 혹은 제3자의 이득을 위해 이용할 때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와 관련한 범죄 수익도 포괄적으로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패방지법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은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무원이 특정 민간 사업자와 짬짬이를 벌인 범죄 구조에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대장동을 넘어 위례신도시로 확대되면서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두 사업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진행된 만큼 이 대표가 당시 최종 결재권자로서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던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조만간 배 씨와 김혜경 씨를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법원이 12시간 심사 끝에 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이유는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배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 금액 2천만 원을 경기도에 공탁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또 배 씨와 김혜경 씨가 특수관계고 법인카드 유용을 공모했다는 검찰과 경찰 주장도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 아니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모두 분양시켰어요? 핵심 인물로 꼽혀온 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추가 수사 없이 곧바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배 씨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2천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대선 기간 김혜경 씨 의전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데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배 씨의 유용금 가운데 자신의 음식값 등으로 사용된 180만 원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선 경선 기간 김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 총무과 직원 2명을 추가 입건했지만 수사 마무리 정리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역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상황이라 별도 혐의 추가 없이 배 씨와 김 씨를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결국 김 씨 의약품에 대한 대리처방의료법 위반 혐의 정도를 제외하면 이른바 법인카드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입니다. 초접전으로 끝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와 관련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상황. 이 대표를 중심으로 재정비된 민주당이 수사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 등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서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는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 경기 등이 위축되면서 7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줄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음식점 등의 호조로 0.3% 증가했습니다. 7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 생산이 줄며 전월 대비 0.1% 감소해 5월과 6월의 증가세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는 5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7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했는데 화장품과 가전제품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소매 판매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통계청은 서비스 소비를 고려한 전체 소비는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항공기 등 운송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 투자가 줄어 3.2% 감소했습니다. 전체 생산이 감소 전환하였고 소매 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와 성장 둔화, 금리 인상 등 어려움이 지속하며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경기 대응과 위기관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타파 방안으로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는 등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꺼냈습니다. 동시에 팀 코리아로 뭉치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을 실현할 수 있다며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수출 최일선인 부산항 신항 물류시설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부산하고 뭐 경남하고 해수부하고 국토부가 그냥 한 몸이 돼야 되겠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두운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과 해외 건설 수주 정체 등 직면한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력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유망 신산업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수출 문제 타겟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350조 규모로 늘리고 대중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를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치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이 실현될 거라며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를 매개로 교통망과 5G를 묶음으로 수출하는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해외 인프라 지원 공사 자본금과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세계적 해양 도시로 만들겠다던 마음이 여전하다는 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TK에 이어 PK를 찾은 만큼 집토끼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자동차 기억하실 겁니다. 온 국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랐던 조윤아 양 일가의 차량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 중 14명이 이렇게 조윤아 양처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또 부모 스스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전체 신고 건수는 1년 전보다 27.6% 이상,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윤아 양 가족. 조양 부모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숨지게 해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함께 숨지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 때문에 지난해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모두 40명, 이 가운데 14명은 부모가 살해 뒤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같이 숨진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자녀의 선택권을 사실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그 자녀의 생존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아동 학대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112와 각 지자체 등에 신고된 아동 학대는 모두 5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7% 이상 늘었습니다. 교직원 신고 건수가 60% 급증하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한 경우가 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1년 전보다 1.6%포인트 높아지면서 83.7%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들이 집에서 여전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 내 학대가 늘어난 데다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체벌하거나 폭언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에 5명꼴로 1년 전 4명에서는 늘었지만 미국의 8.4명, 호주의 12.4명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미비점을 지속 발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자, 한 남성이 어딘가에 하얀 종이 봉투를 두고 사라지는 이 화면. 이 하얀 봉투 안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믿기 힘들지만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탯줄까지 달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기를 자신이 없다고 이 막 태어난 아기를 길에 유기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재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주택가 주차장. 여성이 들고 있던 흰 종이 가방을 남성에게 건넵니다. 주변을 살피던 남성은 구석에 가방을 내려두고는 서둘러 사라집니다. 가방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탯줄까지 달린 여자 아기가 있었는데 버려진 지 30분 만에 울음을 들은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종이 박스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서 이렇게 가깝게 들여다봤더니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신고를 했다고. 갓난 아기를 유기한 두 사람은 경찰 추적 끝에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20대 초반인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출산은 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길을 자신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기려다가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걸 자기들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맡기려고 아마 갔다가 한번 찾아가지고 그랬다고 그래 지금 진술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갓난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보호 중입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확인됐지만 앞으로 누구의 보살핌 속에 자라게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21년 된 영화죠. 이 친구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부산 칠성파와 20세기파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지금까지도 집단 폭행이나 보복 폭행 형태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이 양 조직 간 폭행 사건을 추적해서 60여 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7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주점 앞에서 20세기파 조직원들이 칠성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수적 열쇠로 달아났던 칠성파 조직원은 동료를 불러 집단 폭행에 주도적으로 나선 20세기파 조직원을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추격전까지 벌어지다가 부산 문현동에서 20세기파 조직원을 붙잡은 칠성파 조직원들이 흉기와 둔기를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사라졌습니다. 사건 8일 뒤 부산 영도구 장례식장. 이번에는 보복에 나선 20세기파 조직원 8명이 칠성파 조직원 2명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5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17일 부산 서면 유흥가에서도 양 조직 간의 패싸움이 벌어져 2명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친구로 잘 알려진 부산 지역 양대 조직 간의 갈등은 지난 2006년 장례식장 집단 폭행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표면화가 됐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양대 조폭이 긴장관계, 대립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보니까 조폭의 어떤 주도권 싸움, 지금까지 이어온 알력,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촉발 요인이 있으면 그걸 계기로 해서 경찰은 달아난 조직원을 추적해 모두 66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잡고 보니 절반이 넘는 36명이 그동안 관리 대상에 없던 신규 조직원이었고 대다수가 20대인 90년대생이었습니다. 집단 폭행 외에도 성매매업소 운영과 민간인 폭행, 탈퇴 조직원 보복 등 다른 범죄도 확인됐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 조직폭력배 7명이 집단 폭행 사건 이후 달아났던 조직원들을 숨겨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상부 조직원이 개입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대대적인 조직폭력범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4월에도 화재로 2명이 숨졌던 공장이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지럽게 뒤엉킨 파이프, 그 앞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출발하고 또 다른 환자도 다급하게 태웁니다. 오후 3시 40분쯤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 충격은 주변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뻥 소리 나가지고 컨테이너 적재한 게 무너진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그 위쪽에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아 불났구나 폭발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현장은 사고 직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공장은 합성 수지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곳으로 소방당국은 재생공정 과정에서 압력 가다로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국가수 등과 함께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7명 났는데 1명은 저는 지금 병원 이송한 상태입니다. 다른 뭐 체류가스나 이런 걸 갖다가 또 일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고. 사고가 난 공장은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지난해 SK 종합화학에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화학제품 저장 탱크 내부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화재로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안전관리를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민생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의장직에서 사퇴했고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돌연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지금부터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가 오늘 상견례 차원에서 자, 권성동 원내대표실을 예방했는데요. 첫 대면부터 신경전이 상당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명의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님. 저만 이렇게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대표로요.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 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에 그러면 임대비 예산을 삭감하는 건 지나친 것 같고 특히 초대기업이나 슈퍼리티를 감세.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랍니다. 그렇죠. 치열한 토론과 논증이 필요한 과제다. 네. 자, 지금 마지막 자막처럼 그야말로 화기애매한 첫 만남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두 사람이.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드디어 됐다 이 한마디 했다가 그렇게 지금 죽어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는 안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대표 직무대행 이렇게 콕 집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 상대방이 가장 아픈 부분들을 가장 직격을 한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서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제 거의 뭐 사당화됐다는 논란을 이제 핵심적으로 찍어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절대 뭐 말해서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용이 간단치 않은데 그 내용의 한복판에는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그냥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무리하게 비대위 체제로 강행하다 이 사단이 난 건데 또다시 비대위를 하겠다고 지금 권선동 대표가 앞장을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뻔히 알면서 당대표 직무대행님이라고 또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첫 만남부터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 않겠다.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아주 그 좀 신경전을 벌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저도 막 헷갈려요. 당대표 직무대행, 권한대행, 또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뭐 직무대행 이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뭐 공격하려고 그랬던 것 같지 않고 아마
권성동 뭐라 불러야 되죠? 원내대표인가? 원내대표. 원내대표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아, 원내대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하고 네. 있잖아요. 뭐 네. 직책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뭐 이재명이 민주당 됐다는 얘기도 그렇고 서로 뭐 공격하려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뒤에 나온 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얘기라든지 뭐 임대주택 삭감이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실무단위에서 예. 얘기할 얘기고 이제 어찌 보면 상견례거든요. 상견례는 서로 이렇게 축하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축하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종부세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인사하러 와서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비공개로 전환하자 그러는데도 팔 잡고 끝까지 할 말을 좀 다 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 특히 지금 예산안 가지고 이제 많이 오늘 뼈있는 얘기들을 했는데 네. 특히 지역 화폐 예산이라던가 노인 청년 뭐 일자리 예산, 영구 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자 이거 오늘 최고위에서는 비정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정기국회 순탄할까요? 정기국회는 뭐 항상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야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처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기를 합니다. 삭감을 하기도 하고 증액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치열한 여야 간의 이제 그 예산안을 둘러싼 그 공방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당대표 된 바로 직후에 네. 인사하러 온 상견례에서 그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찍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는 이재명 후보의 오랫동안 자기 트레이드마크 같은 자기 상표 같은 건데 그걸 네. 예산을 없앴다고 하죠. 또 공공임대주택도 이재명 후보 같은 이재명 대표 같은 과거부터 이제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 어떤 복지 강화를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기의 또 이 상표 같은 것이어서 또 지적을 한 것 같고 뭐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현 변호사 말대로 이 자리는 그렇게 구체적인 강론을 이야기할 자리는 아닌데 그렇게 꼭 찍어서 이야기한 걸 보면 네. 아 여야 간의 예산안 심의나 정기국회의 분위기가 간단치는 않겠다. 네. 새로 뽑힌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상견례 온 자리에서 상대당 여당에게 이렇게 날을 세웠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제 이재명 대표나 결국은 여야 간의 정기국회 회기 중에 그 심의를 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체제 첫 워크숍도 열었고요. 주요 당직 인선도 발표가 됐는데 가장 관심은 당 살림을 책임질 이제 사무총장 인선 아니었겠습니까? 자. 조정식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요. 5선입니다. 그렇죠. 네. 예, 5선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요. 많지 않죠. 보통 예. 뭐 3선급에서 많이 맡기는데 아마 지금 조정식 의원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해찬 대표 있을 때 이제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대선 경선 때부터 쭉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를 도왔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이긴 하지만 지금 뭐 국회 경험은 이제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당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도 아마 이해찬 대표 때 이제 비서실장 했거든요. 예.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경선 때부터 이제 이재명 의원을 돕고 이래서 아마 김성환 의원을 정책위 의장 한 거는 현재 정책위 의장을 지냈었거든요. 비대위 네. 때도 아마 정책위가 어쨌든 연관성, 연속성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해찬계로 두 분 모두 이제 분류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해찬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이재명계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옵니다. 자, 탕평 인사 얘기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탕평 인사를 충족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비명계 쪽의 인사들을 얼마나 등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뭐 이해찬계 있는 분들을 썼다는 건 뭐 평가를 하들만 하지만 네. 비명계 쪽 인사로 이렇게 딱 눈에 드는 분을 이렇게 쓰지는 않고 있잖아요. 뭐 나쁜 자리가 아직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이제 뭐 수석 대변인 체제도 좀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좀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의 간부들을 어떻게 인선하냐에 따라서는 사실 비명계 불만들을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느냐 아니면 비명계를 여전히 그냥 내치면서 독주를 할 것이냐를 볼 수 있는 가늠자인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뭐 이해찬 계보를 썼다고 해서 이게 비명계에서 정말 탕평체인가 보다라고 환영할 리는 없어 보이고요. 예. 제가 볼 때 여전히 그러면 이해찬과 이재명은 사실 오래전부터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 다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친문계나 비명계에서는 인사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마 이 상황을 좀 파악해서 네.
행동이 좀 공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당내 갈등에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한복판에서 저희들이 지금 몇 달째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뽑혔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내 갈등도 심상치는 않을 거라는 아마 전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기대하는 거죠, 기대. 그랬으면 반에는 그래서 우리도 좀 싸우라는 건데 뭐 당내 거의 그런 분위기가 없고요. 최고위원이 2분 남았는데 물론 이제 뭐 호남이나 영남이라든지 지역을 배려할 수도 있고 우리 당이 그 전에 보면 노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렇게 배려를 했었거든요. 뭐 그런 선에서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남 지역의 청년이라든지 영남 지역의 뭐 여성이라든지 그런 식의 조합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하게 된다 보라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이게 무슨 큰 갈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대부분 보시면 뭐 투표율도 대부분 뭐 조금 나았다 그러면 그 전보다 그렇게 낮지 않았고 실제로 득표율도 높았기 때문에 당내 뭐 개파 갈등 이런 걸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가면 정치 개혁 이슈라든지 뭐 삼선 금지라든지 아니면 공천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는 이제 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아마 인선을 하는 거 보면 이제 기존의 시스템들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당이 어쨌든 기존의 역할을 맡았던 분들한테 역할을 주겠다는 취지로 봐서 지금 김 교수님 생각처럼 그렇게 민주당이 뭐 내분이 나거나 분란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좀 뭐 비명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이재명계, 찐명계라고도 불리던데 이분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뭐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당직이라는 게 뭐 많습니다. 뭐 민주연구원장도 있고 대변인도 수석 대변인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일반 대변인도 있고요. 그래서 뭐 차차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친명, 친문, 그다음에 뭐 비명, 뭐 친명 이렇게 많았는데 사실은 뭐 이번에 전당대회 보면 알아요. 그렇게 뭐 과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지난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을 때도 명문 정당 만들어 달라 이랬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당내 갈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 때 맹활약하셨는데 대변인단 합류 안 하십니까? 아 저요? 저 사실은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별로 한 일이 없고 저는 사실은 또 원내 인사들 먼저 이렇게 채워 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뭐 불러줘야 가는 것 때문에 그건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가 인선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자, 국민의힘 계획은 이런데요. 비대위 출범 열쇠를 쥔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의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 소신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이렇게 저희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소신을 지키면서도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안 되는 방향 이 얘기를 했는데요. 고심 끝에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서병수 의원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지혜로운 출구 전략인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입장은 일관되게 비대위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상관없이 그러면 비대위를 가능케 하는 전당의 전국이나 상임전국이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의 입장과 소신에 어긋나는 전국위장직을 계속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사퇴한 건데 저는 이제 스스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은 지켰고 그러나 사퇴하면 뭐 부의장이 지금 대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임전국이나 전국위를 통한 비대위 구성을 좀 막을 수는 또 없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긴 열어준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네. 공적으로는 그럼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소신이 옳다면 그렇게 해서 길목을 지키고 비대위로 재구성되는 걸 막는 게 맞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또 이게 이해되는 바가 저도 같은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으로서 만약에 상임전국이 통과하고 전국이 통과하면 저도 전국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옳지 않은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당의 흐름이라는 것, 그다음에 당의 총의가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당인으로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따르는 것도 하나의 의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른바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무리한 비대위 재구성 절차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하거나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다시 당대표로 와가지고 이 분란의 시작을 다시 또 그 무한 함정으로 또 빠져들어가는 것은 또 대부분의 당원들이 또 내키지 않아 하거든요. 예. 아마 그런 저는 절충안으로서 서병수 의원도 소신을 지키면서 당의 큰 총의에는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어쨌든 서병수 의장이 사퇴를 하면서 윤두현 부의장이 의장 권한 대행을 이제 그렇죠. 맡게 되는데요. 당원 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그 일정표를 보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던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9월 국민의힘 계획입니다. 9월 2일에 당헌 개정을 위해서 상임 전국위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상임 전국위 열리고 정국위까지 사흘간의 시차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9월 5일에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을 이제 ARS 투표로 의결을 하고 바로 그날 상임위를 열어서 비대위원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9월 8일 사흘 뒤에 다시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하고 그날 또 상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을 임명. 이건 비대위원 임명은 상임 전국위에서 절차가 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9월 8일 안에 끝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읽기에도 숨이 차요. 저는 이게 이제 지금 비대위가 그 무효다라는 예. 이제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그럼 그 비대위는 없어진 걸로 치고 다른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네. 저는 이 논리가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뭐 결의를 했다고 하고 당 지도부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 전국이든 전국이든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하고 의결 절차에 따라서 당헌 개정하고 당헌 개정한 다음에 또 비대위를 구성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가장 첫 번째 그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 나왔던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라는 것이 기존에 만들어졌던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한 비대위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무효라고 했던 비대위 구성을 다시 또 다른 비대위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과연 이게 법리상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맨 첫 단계로 해야 될 게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법원 판결에서 문제 삼았던 당헌 당규상의 이른바 이 비상 상황,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애매모호했다고 하니 그 내용을 당헌을 바꿔서 좀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당헌 개정안을 넣은 거잖아요. 예. 근데 맨 첫 단계로 그 단추를 껴야 될 이 상임전국이라는 데가요. 제가 알기로는 당헌상 그 당헌의 개정 권한은 없습니다. 당헌의 개정은 전당대회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상임전국위에서 상임전국이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당헌을 이렇게 개정한다라고 그걸 의결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두고 또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나중에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가능성이 보시는 건데요. 네. 자, 현근택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시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지금 추석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석 전에도 어쨌든 끝내겠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지금 9월 14일 날 잡혀 있거든요. 추가 가처분 심리기일이. 이준석 전 대표 그렇죠. 측이 제기한 것도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 한 것도 있죠. 조영 대표가 한 거는 그 본함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집행정지를 하는 건데 그거는 가처분 자체를 거의 무력화시키는 거라서 같은 판사가 하는 거라 볼 필요가 거의 없고 그거는 뭐 거의 기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지금 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이게 좀 관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9월 8일 날 새로운 비대위원들을 선임해버리면 기존에 있는 비대위원들은 다 사실은 또 사임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소외 이익이 있느냐 여부가 실익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럼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이런 일정을 잡았다고 아마 좀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는 게 사실 이거를 이렇게 빨리 끝내면 추석 때 다 이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추석 전에는 좋은 뉴스를 만들어서 뭐 인사도 하고 뭐 추석 때 이렇게 하길 바라거든요. 추석 전에 이렇게 나쁜 거를 다 끝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조금 의문인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이제 김 교수님이랑 방송 많이 하다 들었는데 민주당 분들이 오히려 당헌 당규를 더 많이 봐요. 이게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당헌 개정에 전국위에서 한 정당의 당헌 당규를 이렇게 열심히 가본 적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뒤에 보니까 전국위에서 당헌을 개정한 다음에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추인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전당대회 이제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추인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지금 그렇게 당헌을 개정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원래 이제 직무대행한테는 비대위원장 선임 권한이 없었는데 직무대행한테 권한을 줬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결국은 선출직 5명 중에 4명 최고위원 사퇴하면 그게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다 법을 갖다 맞추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 법원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비상 상황이다. 이거를 당헌을 바꿔가지고 비상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참 이렇게도 하는 걸 국민들이나 뭐 법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보기에 지금 상태가 법원에서는 비상상황이 아니라 했는데 우리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비상상황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초등학생들도 이런 거 이해 못할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은 이제 법리적으로 뭐 당원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새로 그러면 추가 규정을 넣고 또 해석을 하고 이런 그 법리적 또 당헌 당국 문구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면 이거 끝없는 정쟁이 됩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정치에서 판단할 때는 이 가처분 인용이 됐던 의미가 무엇인가.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을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이 부분은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국민과 대다수 당원이 직접 선출한 당대표를 투트랙으로 뽑지 않습니까?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거거든요. 그 따로 뽑는 투트랙에서 최고위원인 몇 명이 줄사퇴를 했다고 그래서 비상상으로 규정하면서 상임정국위와 전국을 통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대표를 날려버리는 것에 대한 엄중한 잘못이라고 비판한 거거든요. 법원 판결 자체가. 그러니까 당원들의 민주적인 총의를 위배했다는 정당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이게 판결이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럼 당헌 하나 더 만들어 넣어가지고 최고위원 선출직 중에서 4명만 나가면 비상상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여전히 투트랙으로 뽑힌 겁니다. 당대표를 여전히 따로 뽑았던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거 정치적으로 저는 굉장히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 비대위원은 없으니까 추석 이전에 비대위원을 새로 뽑으면 이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걸 할 수 있죠. 가처분 신청. 그러면 같은 또 판사가기 때문에 새로 구성된 비대위도 새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제가 볼 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끝이 없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비대위가 가처분 인용이 돼가지고 무효라고 하니까 또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고 또 가처분해서 인용되면 또 새로운 비대위를 또 만들 겁니까? 저는 이런 반복의 이 진흙탕 싸움을 언제까지 할 건지. 소송하다가 직무정지 기간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 하나인가는 이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처럼 달리는 것을 누군가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중단할 일이 없다고 봐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도부에서 이걸 중단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서병수 위원장에게는 죄송하다 이런 그 마음을 글로 남겼는데 오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 이런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8월 초에 낭만적인 결론을 지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당내에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제는 퇴로를 열어준다고 해도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8월 초에 충분히 정미경 최고위원하고 그 정도 논의는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고 가처분 신청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 분노의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를 한 다음에 가처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한다면 가처분 인용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걸 그대로 승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직무대행 체제로 최고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그렇죠.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6개월 뒤에는 자동적으로 복귀가 가능한 그 애초의 결론으로 갔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준석 대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그 이후의 대응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어서 끝까지 축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와서는 이준석 대표가 8월 초처럼 가처분 인용되면 정치적 법적 승리를 했으니까 내 스스로 사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정도가 이제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구택 대변인도 예전에 이제 패널로 많이 같이 하기도 하셔서 친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통화는 좀 최근에 해보셨습니까? 가끔 뭐 필요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데 사실은 근데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그 당시에는 아마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인용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하면은 전당대회를 해서 본인이 나중에 출마를 가능한 이제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 만드는 것도 결국은
법원 판결에서 그거잖아요. 비대위라는 걸 만들었지만 당대표를 결국은 해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전국이 단위에서 해임시키는 거다. 그건 결론은 같거든요. 결국은 어찌 보면 똑같은 모순에 빠지는 건데 제가 봐도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에 뭐 징계가 해임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전당대회 나갈 수 있으면 길만 열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나온다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에 당원들한테 신뢰를 얻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정치적인 타협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정치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면 다 정치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걸 왜 법으로 가냐. 또 가고 거의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로펌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거의 국민의힘 로펌. 왜냐하면 뭐 법률사무소, 여의도 법률사무소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왜냐면 양측에서 지금 다 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안 보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실종. 예전에는 다 서초동만 갔는데 지금 다 남부법원 가고 있잖아요. 이제 서초동 고소고발하러 갔다가 지금 다 양측에서 이제 남부법원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도 뭐 변호사입니다만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이 있고 법으로 갈 거 있거든요. 이거는 정치로 해결할 부분이에요. 아무리 지금 뭐 법조인들이 많다 그러지만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법조당 얘기도 많았지만 오히려 법조당에서 그런지 법률적으로만 가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시라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추석 전 비대위 출범 강행 분위기 앞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비윤계 의원 사이에서는 이견도 적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로 불리는 안철수 의원 비밀 투표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1월 넘어서 치르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당원권 징계 풀리고 나면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참여하게 해서 평가받게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것도 방법이죠. 사실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모든 판단은 우선 국민과 당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가 판단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전당대회 참여하게 하자 쪽이세요? 저는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조금 전에 현근택 변호사께서 이제 돌아올 길을 좀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1월 전당대회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하는 방법도 뭐 고민해봐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제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에 보면 당의 분위기 중에 하나가 중진들 의원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반성과 새로운 해법들이 지금 제안이 되지 않습니까? 뭐 단지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대위 체제가 이 무리다, 이 강행하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승복한다면 과거에 했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최고위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흐름들이 저는 당내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 당원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고 합니다만 박수로 의결했는데 전체 115명 의원 중에서 66명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49명은 투표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 이야기로는 거기 이제 의총에 참여했던 안철수 대표 이야기지만 거의 반반 정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의결이 맞는 건지 과반수의 의결에 어떤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동안 민주당 전당대회 하면서 투표율이 30%대고 그중에서 뭐 개딸들 중심으로 압도적으로 과잉 대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1인 사당화되어 있다 비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연 어제 의원총회에서 모였던 이 국민의힘의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과연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비대위로 또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지 박수 치면서 그냥 눈치 보면서 줄 서가지고 그냥 박수를 그냥 내키지 않은 친 것인지 저도 궁금할 따름이고요. 저는 모든 문제는 아까 현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타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법원 판결을 또 불복해서 또 비대위 만들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하고 또 인용하면 또 하겠습니까? 그건 사실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뭐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마음이나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윤핵관 분들을 좀 정리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정말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여기서 멈추고 당대표 돌아와서 지금 와서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로 돌아와도 당대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고 있고 쫓아내자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당대표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억울하다, 정당하다 이 정도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는 당대표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윤핵관도 이참에 좀 정리를 하면서 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을 자꾸 법적으로 밀어내기로 감정적으로 풀었던 그동안의 행태를 좀 반성하면서 윤핵관도 좀 물러나면 좀 새로운 당의 어떤 리더십이 만들어져서 좀 출구를 열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과정의 핵심은 그냥 과거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애초에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당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 상태로 좀 복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이제 망숙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그런 안철수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상황은 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자,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제 박수로 추인을 했단 말이죠. 66명 참여해서 그리고 49명 참여를 안 했는데 자, 이런 부분이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근데 의총이라는 거는요, 자세히 보시면 당내 어떤 의사결정 기구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최고위 요게 어쩌면 당내 의상기구고 의원총회는 원내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만 어찌 보면 이제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이런 당원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 권한은 없어요. 근데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서 뭐 지금 원래 아마 규정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의총 자체가 문제 안 되는데 저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의 이 입장 변화는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뭐 그동안에는 이준석 대표와 뭐 저 친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이준석 대표를 편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장제원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장연대니 뭐 간장연대 어쨌든 장제원이 누구 손을 잡아주냐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장제원이 약간 뭐 윤핵관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냐, 약간 멀관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보이면 약간 공백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제 당대표를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못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편을 들어줘도.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잘라내든지 어쨌든 징계하든지 추가 징계를 하든지 새로 비대위를 만들든지 해서 못 나올 거다. 그러면 당내에 이제 이준석 지지 세력들이 있거든요. 2030 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약간 지지를 받으려는 게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마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본인하고 붙을길 바라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하고 붙었을 때 본인이 또 이긴다는 장담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냥 정치적인 그냥 화법이라 보이는데 그전의 태도와는 너무 180도 다른 거죠. 그전에는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원래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기존 태도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그렇죠. 가능하다. 전 제일 순수한 뇌피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핵관 얘기를 두 분이 해주셔서 이 얘기로 바로 넘어갈 텐데 이 당내 갈등이 증폭되면서 자, 윤핵관 장제원 의원 자, 윤 정부에서 임명직 공직을 앞으로 맡지 않겠다. 그리고 개파 활동도 절대 하지 않겠다. 사실상 이선 후퇴를 선언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 뭐 책임 묻는 그 당내 의견도 있었지만 윤핵관 물러나라 이런 의견 많았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되긴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당내 사태가 좀 계속 심화되면서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서 당대표로의 복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리더십, 그분들의 어떤 능력, 또 그분들의 정치적 책임도 이제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리더십을 확보하면서 어떤 중심 권력을 갖기는 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든 간에 내용이 계속 깊어지든 아니면 정리가 되든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들은 정리가 돼서 이제는 뭐 다시 당으로 복귀하는 힘든 상황이 된 거고 윤핵관들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이선 후퇴라고 하는 퇴진의 어떤 새로운 출구를 좀 모색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당내에 지금 생기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또 주목해 봐야 할 부분들은 최근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이제 인적 개편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수석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 인사쇄신이 아닙니다만 비서관급과 행정관급들이 뭐 피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당시 인수위 시절에 윤핵관 분들이 추천했던 분들이 대거 지금 그 감찰 대상에 들어가 있고 또 교체 대상에 지금 거론되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실이나
또 용산의 분위기나 대통령 본인의 마음도 윤핵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 분위기에서 윤핵관 라인이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거하고 맞물려서 오늘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이선 후퇴하겠다 선언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직접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윤핵관에 대한 국민적 불만, 윤핵관에 대한 당내 불만이 적지 않은데 윤핵관과 대통령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아무리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는 대통령과 윤핵관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서 굉장히 고민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 운영을 하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윤핵관과의 관계를 결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뭐 제 생각은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또 지금 그 용산의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 분위기도 그런 전반적인 대통령의 어떤 입장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가능케 하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장제원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이선 후퇴를 꺼내든 것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또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는지 잠시 보실까요? 자, 친박도 친이도 껴봤던 절대반지. 반지의 제왕 영화 참 좋아합니다. 절대반지. 그들의 몰락보고도 그렇게 탐이 나나 이선 후퇴는 위장 거세 쇼다. 대선 때도 약속하고 귀신같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좀 직격을 했는데 자, 윤핵관 용퇴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선 후퇴 하겠다고 했는데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의견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치를 잘 모를 때예요. 근데 대선이 이제 끝났고 본인이 당선돼서 한 이제 100일 정도 해봤잖아요. 이제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선거 때 도왔던 지금 윤핵관이라는 뭐 장제원 이런 분들을 어찌 보면 이제 정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 대통령실도 보면 그런 분들 거의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게 뭐 김무성 전 의원이 지금 민주평통 부의장에서도 임명했다 철회했다 그러고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이 뭐 지난번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사면도 보면 아마 분기점이 됐을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면 약간 정리하는 분위기예요. 그쪽을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이제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총 전후로 의원들한테 직접 다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다.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어째 직접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전에는 어찌 보면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뭐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했을 것 같은데 직접 통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 이 선거를 도왔던 의원들 중에서 어찌 보면 핵심적인 분들을 다 이제 쳐내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검찰 출신들이 정치를 알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 뭐 측근 지인의 아들들이 알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당과 선긋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고 지금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들 김무성, 권성동, 장제원 이분들도 예전에 다 정치 오랫동안 해온 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예전에 박근혜 탄핵에도 다 어찌 보면 일조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과 선긋기해서 과연 본인한테 이득인지 그건 저는 좀 판단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이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그럼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대통령 뜻이라 해서 따르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보면 다시 비대위 가는 것도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뜻이라고 봐요. 지금은 어떻게 좀 끌려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지지율이 안 나오고 총선이 가까워지면 안 따라가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뭐 다른 목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어찌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여의도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을 줘야 되는데 너무 다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위험하다고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윤핵관과 거리두기 이게 대통령실의 진짜 의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나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까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또 거취에 대해서 물러나겠다 이 사퇴 선언 할까요? 지금 뭐 저희 그냥 예측입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는 데까지만 수습을 하고 그 다음은 원내대표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마땅한 도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왔던 이 당내 분란의 한 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의 상처가 이미 날들어 나서 저는 이 비대위 구성 절차가 끝나고 나면 스스로 저런 결단을 내려서
원내대표직을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제원 의원의 오늘 그 이선 후퇴 발언으로 돌아가 보면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윤핵관이지만 원내대표를 내려놓는다는 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그 예. 목표가 있죠. 그러나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라는 게 뭘 의미하겠죠? 국회의원을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선 후퇴라는 게 그게 그냥 뒤로 빠지나? 지금도 계속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예. 대통령 뜻이 이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거기에 또 윤핵관 밑에 또 장핵관이라고 하면서 또 장제원 핵심 관계자로 하고 싶어서 또 줄 서는 분들도 계셨던 예. 것이고 그러면서 당을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장제원 의원이 오늘 이야기한 이선 후퇴라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낮은 자세를 보인 건 좋은데 네. 그게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주면 됩니까? 근데 사실 그게 없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무슨 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직이 없이 뒤에서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만약에 오늘 이야기했던 게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대통령과 연락을 끊든지 그죠? 대통령과 연락을 하지 않든지 그리고 아니면 당내 다른 초선 재선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거나 이러저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뭐 지금 사실은 이 사태까지 오는데도 보면은 배현진 의원이 사퇴하고 그다음 조수진 의원 사퇴하고 줄사퇴하면서 예. 또 박수영 의원이 초선들 바로 성명서 준비해가지고 30몇 명 은파적 예. 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누가 했는지는 다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 예. 이선 후퇴라는 것은 어떤 직을 내놓을 건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당에서 대통령 뜻을 앞세워서 줄 세우게 하거나 자기 정치하는 걸 하지 않겠다는 걸 예.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뭔가 직을 맡아서 앞에서 활동한 건 아니니까 오늘 선언한 대로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무만 다하는 이걸 이제 좀 진정성 있게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는 건 예. 당연히 하는 거죠. 당내에서 정치를 이제는 그 대통령 뜻을 내세워서 예. 줄 세우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 한마디 하면요. 예. 그동안 이제 장제원 통해서 하다가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선 물러나겠다 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동안에 장제원 의원이 뭐 본인 생각으로 했겠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저렇게 다 하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한 건데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이 지난번에 연찬회 때 보세요. 대통령 온다 그러니까 먼저 나가버리고 그러잖아요. 뭐 먼저 오히려 먼저 가서 반겨야 되는데 예. 어쩌면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멀어지면 본인은 일단 뭐 이선에 물러나겠다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마 본인도 스스로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반영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여당 대표가 아니거든요. 예전처럼 총재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당대표는 당대표가 있는 거고 당청 간에 어느 정도 좀 긴장 관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거 그냥 당에서 이행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예전처럼 뭐 총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걸로 보여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러면 정치 실종이 더 계속되는 거라서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이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당에 대해서는 당에 맡겨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좀 관심 있는 뉴스가 있어서 마지막에 짧게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방위에서 BTS 병역 특례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됐는데 오늘 여야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의견 수렴을 위해서 여론조사 하도록 지시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미호 병역 특례 문제 이렇게 결정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렇게 이건 참고용으로만 쓰겠다 나중에 국방부 설명은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병역의 이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가 없는데 네. BTS가 물론 다 좋아하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지만 특정 병역 대상자, 입영 대상자를 놓고 군대를 면제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조사한다는 건 이건 사실은 국회에서 오갈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찬반도 굉장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면제를 해줍시다라고 높게 나온다고 해서 면제를 해주면 그다음 다른 아이돌이나 다른 또 가수들이나 다른 배우가 그런 걸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기준이 명확치 않은 거고 객관적인 공정한 어떤 기준들을 담보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물론 이제 야당의 서른 의원이 했고 또 여당의 또 우리 성일정 의원이 했고 또 장관까지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좀 확산된 면이 있습니다만 물론 BTS의 국위선양이나 어떤 문화적인 능력 같은 걸 충분히 우리가 평가해 준다 하더라도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 특례에 관한 것은 이제는 입법 절차를 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지금 체육 선수들은 그렇게 해놓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인들 좀 그 공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문화예술인들까지도 어떤 기준을 할 것인지를 국회에서 여야가 좀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낫지 여론조사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입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병역법 개정안 발의가 그렇죠. 돼 있는데 네. 이거 언제? 이게 아마 반대 여론이 높으니까 그동안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이 얘기가 처음 난 얘기가 아니죠. 오래전부터 네. 나왔는데 통과가 안 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근데 법으로 안 된 거를 여론조사로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그럼 뭐 국회는 뭐하러 둬? 그냥 다 여론조사를 하지. 그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근데 본인들 의원들은 왜 자꾸 그 병역 특례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뭐 국회에서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있을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네. 같은데 너무 늦었어요. 지금 아마 이제 마지막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3개월인 것밖에 안 남아서 그런 입영령이 것 이제 같은- 3개월 남았다고 그렇죠. 하죠. 그렇다 제일 보니까 나이 여론조사로 많은 하려는 네.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또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이든 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로 의사 결정하는 건 안 됩니다. 본인 소신껏 결정해야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다음에 그걸 그냥 참고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뭐 국회든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본인을 너무 무책임하다. 소신을 좀 갖고 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중에 하더라도 이제 국방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할 거고 이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참고용으로 쓸 거다 이런 해명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방위 좀 관심 뉴스라서 마지막으로 다뤄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일당이 붙잡히자 이들의 공백을 노려 범죄를 일삼아온 용의자 L이 등장을 해서 경찰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N번방 검거 사례를 보며 범죄 수법을 더 교묘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N번방 실체를 폭로한 추적단 불꽃의 여성 활동가를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익명을 기반으로 한 메신저에서 이뤄진 대화의 일부입니다. 여성을 찍은 거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올라간다는 공지와 함께 후속 동영상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용의자 L이 남긴 메시지들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제대로 알려진 게 없는 용의자 L은 재작년 텔레그램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인 26살 조주빈이 검거된 직후입니다. L의 방식은 조주빈과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일탈 계정을 운영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접촉해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빌미 삼아 성착취물 제작에 참여시켰습니다. 또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방부터 소수만 입장할 수 있는 방까지 피라미드식 운영 방식도 비슷합니다.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일탈 계정을 만들었던 여성들에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던 추적단 불꽃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사칭해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이 이제 본인의 닉네임을 계속 세탁하면서 이제 본인이 제작했던 그런 아동 성착취물이 본인이 제작한 게 맞긴 맞지만 굳이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뭐 그러고 싶어 하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또 특정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 일당과는 달리 주기적으로 방을 만들었다 없앴다를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 피해자를 만들고 남성들에게도 여성들을 유인하라고 지시한 거로도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의자 L이 N번방 검거 사례를 통해 새로운 범죄 수법을 익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거를 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조주빈의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진화적인 어떤 그 범죄 수법의 진화가 특징적으로 보인다는 것일 거고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6명은 모두 미성년자인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용의자 L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타고 내린 택시에 발을 넣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전형적인 보험 사기로 보이는데 이른바 발넣기 수법의 보험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 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서울 장유동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리고 곧이어 남편이 따라 내립니다. 남성은 몇 걸음 내디디며 택시가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로 달려들어 오른쪽 발을 집어넣습니다. 이 장면은 택시 측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 녹화 사실을 몰랐던 부부는 택시가 발을 치고 지나갔다며 신고를 했고 택시 기사에게는 보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난감했는데요. 그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료들에 의하면은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여 7월 20일 날 블랙박스 차 채널을 달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영상 속 부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엔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보험 사기 미수 사건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여성이 출발하려는 버스 바퀴에 발을 들이밀려다 이를 눈치챈 버스기사가 제지하자 여성은 인사를 한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 사기 적발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은 9,400여억 원,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 사기 규모는 적발액의 5배에서 6배에 달해 수조 원에 이를 거로 추산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 사기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보험과 민영보험이 사실상 하나의 보험 사기로 발생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좀 하나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부당지급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지급 보험금을 환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환수율은 15%에 그치는 만큼 환수 장치에 대한 손질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울산 연포부두 폭발 사건의 피의자 러시아인 항해사가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의 비행편이 끊겨서 바닷길을 이용했는데 배편을 이용한 첫 번째 송환 사례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항구 한쪽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폭발음에 놀라 혼비백산 몸을 피하다가 구조물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은 선시를 돌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선원들을 찾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울산 연포부두에서 발생한 2만 5천 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인 스톨트 그로이랜드호 폭발 사건입니다. 배 위에 있던 석유화학 제품 2만 톤이 폭발하면서 무려 250명이 다쳤습니다. 또 울산대교 등이 파손돼 7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감식을 통해 화물탱크에 적재된 화학 제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탱크 온도 상승을 확인하지 않고 교대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 항해사 A씨는 사고 전날 출국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경찰은 A씨를 강원도 동해항으로 송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하늘길이 끊겨 배편을 이용한 첫 송환 사례입니다. 배편이 새로 열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과 공조해서 국내 송환 사상으로 첫 번째로 배편을 통해서 송환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로 도주했던 킹크랩 사건의 공범 중국인 B씨도 같은 배로 송환됐습니다. B씨는 2017년 5월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며 수산물 수입업자들을 속여 45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례처럼 외교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외 도피사범에 대한 추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검찰이 시가 133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밀반입한 조직원들을 검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커피 캔 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필로폰 모두 4kg을 밀수입한 국내 총책과 수거 담당 6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5명은 구속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2명이 이 마약 발송에 관여한 점도 확인해서 이들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 4kg은 1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애초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3억 원 올린 14억 원으로 제시한 여당은 민주당의 반발로 12억 원으로 내린 절충안을 내면서 합의를 촉구했지만 또 14억도 또 13억도 12억도 조정 가능하다. 우리 관련되는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주 부정적이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12억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제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현행 6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수 특례와 납부 유예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도 좀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뭐 어쨌든 좀 야당 쪽에도 뭔가 좀 협상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 뭔가 좀 할 것 같은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종부세 법안은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후보 당시 약속한 종부세 완화 공약을 지키라고 몰아붙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법안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관련 법안에 대해 잘못된 사실로 압박하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저들은 지금 50만 명에게 해당되는 종부세 법안을 우리가 맡고 있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합의된 만큼 하는 것인데. 앞서 정부는 안내문 발송 등의 이유로 내일 본회의를 법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협상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고향에 오갈 때는 버스나 기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이 허용됩니다. 기정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10만 3천여 명. 이틀 연속 10만 명을 넘긴 했지만 2주 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확연해진 감소세에 힘입어 정부가 9월 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합니다.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검사받을 필요가 없고 입국한 뒤 하루 안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의료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습니다. 또 이번 추석엔 모임 인원 제한 없이 가족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연휴를 맞아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버스, 기차 안에서 음식물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방역에는 틈이 없도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선별진료소 603곳, 임시선별진료소 69곳을 운영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도 연휴 동안 하루 최대 2,300여 곳, 누적 5,300여 곳이 문을 엽니다. 모든 곳이 연휴 내내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문 여는 원스톱 진료기관 가까운 곳에는 당번 약국도 운영해 먹는 치료제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위해 연휴 기간 병상 1,200여 개를 확보하고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119를 잇는 비상연락 한 라인을 통해 활용합니다. 투석이나 분만 같은 특수치료병상도 요일별 가동 병원을 지정 운영하는데 119나 시도 콜센터 120에 연락하면
문 여는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성인이 돼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준비 청년에게 정부가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 수당이 내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가가 부모의 심정으로 자립 준비 청년을 챙기겠다며 자립 수당을 올해 8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내년에 5만 원을 추가 인상해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한 자립준비 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의 기초의료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파업을 진행했던 하청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며 합법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수장들이 내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대북 대응과 경제 안보 현안 등을 협의합니다.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하와이에서 회담을 엽니다. 한미일 안보수장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4월 워싱턴 DC 회의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안보 실장 회의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 장소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읍니다. 미군의 아태 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곳으로 한미 미일 연합방위 태세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삼각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7차 핵실험의 시기를 늦출 것인가. 그리고 제7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 3자 안보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논의해보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경제 안보 현안은 물론 최근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영내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 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을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의 밀착과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아마 그 중국 문제가 중요한 어젠다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간 안보까지 포함한 폭넓은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앞서 열리는 한일 회담에서 관계 개선과 안보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시죠?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이 경계를 담당해왔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바뀐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은 물론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공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간 외곽을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군부대가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해온 겁니다.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더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울타리를 넘어 몰래 공관지역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주거 침입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군은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공관지역 울타리 안으로 한정되는 만큼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 민간 지역에 새로운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군부대는 기존 군사경찰대대에서 청와대 방호를 담당해온 수도방위 사령부 55경비단으로 바뀝니다. 또 부지가 방대했던 청와대는 군이 외곽, 경찰이 청와대 경내, 경호처가 관저 경계를 맡았지만 상대적으로 협소한 한남동 관저 지역은 경찰을 제외하고 내부는 경호처가 통합방호는 군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번 주 내내 구름이 잔뜩 끼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았는데 9월의 첫날이자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인 내일은 오히려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30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는 등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경남 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서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입니다. 이 태풍의 앞자리에서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모레는 남부와 영동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